안중록, 해경궁 홍씨. 나는 을묘년 6월 18일 오시에 판송방 거평동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외가에 있는 나를 보시고 말했다. 이 아이가 여자아이지만 보통 아이가 아니다. 나는 태어난 지 20일 후 본가로 돌아왔다. 내가 자랄수록 할아버지의 사랑은 유별났다. 이 아이가 작은 어른이구나. 어릴 적에 언니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우리 자매를 귀여워하셨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부모님께서는 큰오빠에게 극히 위엄을 갖추어 가르치셨다. 나의 할아버지인 정홍공께서는 내 5대조가 되는 영안위의 증손자이며 고조할아버지인 정간공의 손자이고 증조할아버지인 첨정공께서 사랑하신 둘째 아드님으로 안국동에 새집을 짓고 분가하셨다. 큰할아버지인 참판공께서는 본집에 오시면 아버지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를 보니 윤노음의 팔자와 같겠구나. 장래에는 세상에서 보기 힘든 팔자일 것이다. 부요함을 누리겠구나. 그리고는 재산을 많이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 이는 큰할아버지께서 당신 아우님을 사랑한 뜻이었다. 내 둘째 할머니께서는 경악하는 선비의 따님으로 배움이 남다르셨다. 어질고 인자하여 할아버지를 손님 대하듯 했다. 어머니께서는 비록 재상집 맏며느리였지만 윗대에 비단옷 한 벌 걸어놓은 적이 없고 빼무람에 장신구도 없었다. 내 친정집은 임금님 사위 집안으로 대대로 벼슬을 하는 집안이었고 외가인 이씨 집안은 청렴결백한 집안이었다. 대고모는 이름난 관리의 아내였고 중고모는 지금 종실인 청릉군의 며느리고 계고모는 이부상서의 며느리고 중모는 이부신랑의 따님이다. 우리 집 중모도 덕행이 남달랐다. 맏동서인 내 어머니를 시어머니 모시듯 보필했다. 중모의 거취는 고결하고 문식이 탁월하여 임하 풍미하며 여자 선비 같았다. 나를 사랑하여 언문과 범백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나 또한 중모를 어머니 대하듯 하였다. 경신년 1740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슬퍼하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3년 안에 사당을 짓고 3년상을 마치자마자 할아버지 윗배를 사당에 모셨다. 신유년 1741년 큰 고모가 병에 걸리자 일가 친척은 돌보기를 꺼렸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가 동기의 병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찌 정이 있다고 하겠는가 하며 간병하셨다. 큰 고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체 가까이에서 빈념지절을 가지고 극진히 치렀다. 아버지께서는 이진사 댁과 이남평 댁에 계신 두 고모를 집으로 모셔와 동기간 같은 정을 나누었다. 아버지는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머니께서는 경신년 이후 주괴로서 할아버지 3년상을 직접 지내셨다. 어머니께서는 정민년에 해영에서 아버지와 혼례하셨다. 그러나 외할아버지의 상을 당해 혼례를 하실 때 예법에 맞지 않았고 그 이듬해에 하셨다. 어머니는 형제가 3명 있었다. 내 이종사촌인 김이기가 신유년 늦은 봄에 혼이 나여 어머니께서도 외가에 가셨다. 아버지의 연세가 31세 되던 해인 개해년
사몰의 태학 장의로 숭문당에 들어가셨다. 아버지는 여러 유생들 중 으뜸이었다. 가을에 아버지의 관직이 의름 참봉을 제수받았다. 우리 집안에서는 경신년 이후 관록을 처음 받은 것이었다. 계해년 1743년 9월 28일 첫 번째 간택날 임금께서는 못생긴 나를 과하게 칭찬하시며 귀여워하셨다. 정성왕후께서는 나를 가득히 보셨고 선희궁께서는 직접 간택하는 자리엔 없으셨지만 나를 화평한 기운으로 사랑하셨다. 내 곁에 궁인들이 다투어 앉아 나는 괴로웠다. 선희궁과 화평공주는 사물을 내려주었다. 나는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나와 어머니 품에서 곤히 잤다. 이른 아침에 아버지께서 들어와 어머니께 이 아이가 첫 번째로 물망에 오른 듯하니 어찌된 일인가 말씀하며 근심하셨다. 변변치 못한 선비의 자식이니 단자를 들이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첫 간택 이후로 슬퍼하였다. 생각해보면 궁중에 들어와 우여곡절을 겪으려고 내 마음이 동하였는지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사가 흐리지 않은 듯하다. 간택 후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일가들과 전에는 절연되었던 하인들도 다시 찾아오는 이가 많았다. 계년 1743년 10월 28일에 두 번째 간택날이 되었다. 부모님은 근심하며 나를 궁중으로 보냈다. 부모님은 뜻밖의 행운으로 간택에서 빠지기를 기대하였다. 내가 궁중에 들어가자 궐 안에서는 이미 세자빈을 완전히 정한 듯 겉절을 가지런히 하고 대접도 달라졌다. 임금님 계신 곳에 올라가서도 임금님은 다른 처녀들과 다르게 나를 구실발 안으로 들이시고 어루만졌다. 내가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도다. 너를 보니 네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내가 네 아비를 보고 사람을 얻었다 기뻐하였더니 네가 그의 딸이구나. 또 정성왕후와 선희궁께서도 기뻐하시니 내 분에 넘쳤다. 여러 옹주들이 내 손을 잡고 귀여워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경춘전이란 집에서 오래 머물렀다. 궁녀들이 웃옷을 벗겨 치수를 재려하는데 벗지 않으려 했으나 그 내인이 달래어 벗겨 치수를 쟀다. 나는 가마에 들어가 울면서 궐을 나왔다. 그날부터 부모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고쳐 높이고 일가 어른들도 나를 공경하여 대하므로 내 마음은 불안함과 슬픔이 형용할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 근심하며 경계하는 말씀이 많았다. 가깝고 먼 친척들이 내가 입궐하기 전에 본다며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대부 한 분이 이렇게 경계했다. 궁금이 지엄하니 한 번 들어가신 후에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삼가 예의를 조심하여 지내십시오. 제 이름은 거울 감자와 돌 보자이니 들어가신 후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뵌 적이 없던 대부였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슬펐다. 세 번째 간택날은 11월 13일. 집에 머물 날이 점차 줄어들자 내 마음은 서러워 밤이면 어머니 품에서 잤다. 두 번째 간택일 다음 날 세자의 보모인 최상궁과 색장인 김가효덕이라 하는 내인이 궐에서 나왔다. 세 번째 간택날 고모께서 집을 두루 다 살펴보십시오 하여 12일 밤에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달빛은 밝고 눈 위의 바람은 찬데 내 손을 이끌고 다니니 눈물이 흘렀다. 궐 안에 들어와 경춘전에서 쉬다가 통명전에 올라가 삼전을 배웠는데
인원 왕후께서는 나를 처음 보시고 내 오늘 너를 처음 보지만 아름답고 극진하니 나라의 복이구나 말씀하셨다. 이튿날 임금께서 소학을 보냈다. 나는 날마다 아버지께 소학을 배웠는데 이때 탕숙과 중부 오빠, 어린숙 계부도 아버지를 따라 들어왔다. 임금께서는 또 훈서를 보냈는데 소학을 배운 나머지 시간에 보라고 하셨다. 보내주신 훈서는 효순 왕후께서 궁궐에 들어오신 후 지은 어제였다. 임모 화변은 유례가 없는 변이다. 선왕 정조께서 병신년 1776년 영조 52년 초에 영묘께 상소하였다. 정원일기를 없애버리십시오. 정원일기는 조선시대에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로 승정원 일기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 정원일기를 없앴다. 이 일은 선왕의 경모궁에 대한 효심으로 이모화변에 대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찾아보는 것을 서러워한 뜻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때의 흔적을 아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 사이에 이익을 욕심내고 재앙을 즐기는 무리들이 사실을 왜곡했다. 경모궁은 병원이 없었는데 영묘께서 거짓말을 듣고 그런 처분을 하셨다. 또는 이렇게 말했다. 영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신하들이 말씀드려 이런 모양이 되었다. 선왕은 총명하였다.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다 눈으로 보신 일이다. 어찌 속겠냐마는 오히려 어버이를 위한 일에는 소홀하다 말이 나을까 두려워 경모궁과 관련된 모년사라 하면 일례로 그렇다 하고 일찍이 옳고 그름 참 거짓을 분별하지 않았다. 이는 당신 가슴에 맺힌 아픔으로 부득이하게 한 일이다. 선왕은 그 일을 다 알고 지극한 정에 이끌려 그리하였거니와 후왕 순조는 선왕과는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어떤 큰 일을 자손이 되어 모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다. 주상 순조가 어려서 이 일을 알고자 하였으나 선왕 정조는 차마 자세히 말하지 못하였다. 어느 누가 감히 이 말을 하며 또 누가 능히 이 사실을 알겠는가. 내가 없으면 궐 안에서는 알 사람이 없어서 이 일을 모르게 하였으니 자손이 되어 조상의 큰 일을 어둡게 만들 일이 만극하구나. 그래서 한번 그 일에 전후사를 기록하여 주상을 뵙고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는 붓을 잡고도 쓰지 못하여 시간만 보냈다. 내 첩첩한 공사에 참혹한 재앙이 있으므로는 목숨이 실과 같아 끊어지게 되었다. 이 일을 주상에게 모르게 하고 죽기는 실로 인정이 아니다. 그래서 죽기를 참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록하나 차마 쓰지 못할 말은 뺀 것이 많다. 나는 영묘의 어머 며느리로 평소에는 사랑을 받았으며 그때에는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입었다. 경모궁의 아내로서도 소천을 위한 정성은 하늘을 깨칠 것이다. 두 부자 사이의 일에 조금이라도 말이 지나치면 하늘의 신께서 나를 죽일 것이다. 바깥 사람이 모년일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은 다 근거 없는 말이다. 이 기록을 보면 모년일의 전모를 알 것이다. 나와 선왕은 경모궁의 처자로 만극지변을 당하고도 쉽게 죽지 못하고 목숨을 보존하였다. 또한 슬픔은 나의 슬픔이요 의리는 나의 의리로 오늘날까지 왔다. 이 일을 두고 영묘를 원망하고 경모궁의 병환이 아니라 말하며 신하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비단 본사의 실제 모습을 잃을 뿐 아니라
삼조에게도 다 망극한 일이다. 무신년 1728년 후로 왕세자의 자리가 오래 비어 있어서 영묘께서 밤낮으로 걱정하셨다. 을묘년 1735년 1월 선희궁께서 경모궁을 낳으셨다. 영묘와 인원, 정성량 성모께서는 종사의 경사에 기뻐했다. 경모궁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용모가 좋았다. 궁중에서 기록하는 말을 보니 태어나신 지 100일 안에 기이한 일이 많았다. 넉 달 만에 걷고 6달 만에 영묘께서 부르자 대답하고 2살 때는 글자를 배워 60여 자를 쓰고 3살에는 다식을 올리자 수복이란 글자 박은 것을 드시고 8괴 박은 것은 따로 놓고 드시지 않았다. 경모궁을 모시는 사람이 8괴 박은 다식을 잡수라 권하자 경모궁이 말했다. 8괴라 아니 먹을 것이다. 싫다. 그 후 태우 복희씨 그린 책을 높이 들라고 명하고는 절하시고 천자를 배우다가 사치치 가멸부에 이르러 사치치자를 짚고 입고 계시던 옷을 가리키며 이것이 사치라 하셨다. 영묘께서 어리실 때 쓰던 감투 중에 칠보로 만든 것이 있었는데 이를 쓰게 하니 이도 사치라 말씀하시며 쓰지 않았다. 경모궁을 모시는 사람이 시험하여 명주와 무명을 놓고 물었다. 어느 것이 사치이며 어느 것이 사치가 아닙니까? 명주는 사치고 무명은 사치가 아니다. 경모궁이 대답했다. 그 사람은 경모궁이 어찌 하는지 보려고 또다시 물었다. 어느 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좋겠구나. 경모궁께서는 무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일로 보아도 경모궁의 탁월한 기품을 알 수 있다. 경모궁의 체격과 용모는 크고 웅장하며 천성은 효성과 우애가 깊고 총명했다. 만일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모든 일을 가르치어 지도하고 자애와 가르침을 병행하였더라면 경모궁의 어질고 너그러운 도량과 재능의 성취함이 어떠하였을까. 그러나 일이 그렇지 못하여 일찍이 멀리 떠나 계신 까닭에 일이 이리저리 거쳐 전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일이 크게 되어 필경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수가 불행하고 또 구군의 만극함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영묘께서는 동궁의 자리가 빈 것을 염려하시다가 원랑을 얻고 기뻐하셨다. 경모궁을 멀리 떠나보내는 일은 돌아보지 않고 동궁의 주인이 빨리 생긴 것만 기쁘게 여기셨다. 그래서 서둘러 법만 차리려 하셨다. 경모궁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탄생하신 집복헌을 떠나 보모에게 맡겨졌다. 경모궁은 오래 비었던 저승전이라는 큰 전각으로 옮기셨는데 저승전은 본래 동궁을 드리는 전이다. 저승전 옆은 강연하는 곳인 낙선당과 소대하는 곳인 덕성합, 동궁이 축하를 받으시고 외강하는 시민당이 있고 그 문 밖에 충계방이 있었다. 이는 동궁께서 장성하시면 다 동궁에게 딸린 집인 까닭에 어른처럼 저승전 주인이 되게 하신 임금의 뜻이었다. 영묘께서 거처하시는 곳과 선희궁의 처소는 저승전과 서로 멀었지만 두 분 영묘와 선희궁께서는 심한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고 날마다 오셔서 머무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모인년 1758년 정월 초에 대조께서 편찮으셨다. 소조도 병환이 한결같다. 문안을 하지 않았다. 달이 갈수록 점점 어려웠다. 소조는 만나 뵐 적마다 정신이 혼미하였다. 정월에 월성위의 상이 났다. 화순옹주는 아이가 없었다. 화순옹주는 우직한 마음으로 1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 또 상이 났다.
일찍이 왕가에서는 이런 거룩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영묘께서는 늙은 아비를 두고 당신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 불효라며 화를 내셨다. 그래서 정문 세우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소조께서는 그 누님의 저리가 굳은 것을 탐복했다. 대조께서는 정축년 1757년 별난 후에 관이합에 머무셨는데 1758년 2월 대조께서 또 무슨 일로 불평하시며 소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경모군께서 하고 계신 것이 거슬렸다. 승문당으로 오셔서 소조를 부르시니 1757년 동짓달 이후로 처음 만난 것이다. 소조께서 사람 죽이신 일을 임금에서 응당하시고 바로 아뢰시는지 보려 하신 것이다. 네가 한 일을 아뢰라. 제 마음속에 우라가 나면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여야 마음이 났습니다. 어찌 그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하였습니다. 왜 마음이 상하였노? 마마께서 사랑해주지 아니하시기에 서글프고 구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그러고는 사람 죽이신 것을 세세히 말씀드렸다. 영모도 그때 천륜의 정이 통했는지 내가 이제는 그리하지 않겠다 말했다. 진노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 영묘께서 경춘전으로 오셔서 물으셨다. 세자가 이리이리하니 그 말이 옳으냐. 부자간의 그런 말은 처음이었다. 그렇다 뿐이오리까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병이 되어 그러합니다. 소조 상한 일을 어찌다 말씀드리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드리며 울었다. 그러면 내가 그리한다 말하고 잠은 어찌 자며 밥은 어찌 먹는지 내가 묻는다고 하여라. 그날이 무인년 1758년 2월 27일이었다. 정성왕후, 인환왕후 두 분의 소상을 차례로 무사히 지내고 두어 달은 탈이 없었다. 국상 후에 소조는 홍릉에 참배하지 못하였는데 대조께서 마지못해 수가를 명하였다. 그 해 장마가 지루하였는데 거동하는 날에 비가 내렸다. 대조께서는 날씨가 이런 것은 소조를 데려온 탓이라 했다. 그래서 능에 가지 못하여 소조께 도로 궁에 들어가라 했다. 그리고 대감한 능으로 가셨다. 소조께서 능에 참배하려다 못 갔으니 백관 군민의 소견에 오죽 이상이 있겠는가. 대소조께서 거동을 잘하고 오시기를 축소하였는데 이 말을 들었다. 선의궁을 모시고 앉았다가 망연하였다. 나는 소조가 얼마나 화를 낼까 걱정했다. 그 해 1758년 12월 대조의 병이 중하여 김효년 1759년 정월 초하루에 혼전 제사를 친이하지 못했다. 소조는 문안 드리는 일로 또 가깝게 하셨다. 문호를 해도 대조께서 부드럽게 보지 않았다. 소조께서도 병환이 심해 무서워하니 어찌 문안하겠는가. 상로는 대정과 동궁 사이에서 말을 음흉하게 하였다. 선의궁께서는 매일 거기 계셨는데 상로가 대조께 글자를 써 보이는 것을 보고 흉하다 하였다. 대조의 병환 중에 청년이 역지를 알았다. 처음은 가볍지 않았는데 나중에 순하게 나았다. 김효년 1759년 3월에 세손 정조를 책봉하시고 요소전과 휘령전에 진날하였다. 소조께서는 그 병환 중에도 세손이 책례하는 일을 기뻐하셨다. 병이 심할 때에는 처자를 알아보시지 못했다. 두 분 성모의 3년상을 마치고
5월 초 6일에 인원 왕후의 신주를 태묘에 모시기까지 하고 보니 텅 빈 듯한 심사를 어찌 형용하겠는가. 선의궁은 영묘께 할애하시고 몸속 가래를 차리시며 정성을 다했다. 가래 다음 날에 소조와 내가 중궁전에서 뵐 때에 양전이 함께 인사를 받으셨다. 소조께서는 예로서 지극히 공경하셨다. 윤 6월에 세손 책례를 명정전에서 지내니 세손의 나이 8세였다. 어릴 적부터 사람됨이 훌륭하니 어찌다 이르겠는가. 당신 몸은 청정하는 저군이고 아들은 8세가 되어 세손 책례를 지내니 나라는 태산 위의 반석 같았다. 그러나 궁중의 모습은 조석을 보존하지 못했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가래를 다진 후 성심이 자연 응가롭지 못하여 드러난 일이 적었다. 겨우 그 해를 보냈는데 1760년에 소조의 병환이 더 심해 대조의 꾸짖음이 심해졌다. 소조의 격한 마음은 심해지고 의대병은 심해졌다.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는데 보인다 하셨다. 경진년 생일에 또 무슨 일로 격분한 마음이 대단했는데 그날부터 부모 공경하는 말을 못했다. 노엽고 서러워 살아 못하리 하셨다. 9세, 7세, 5세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생신이라고 용보도 있고 장복도 하여 절을 하려고 왔다가 오령을 듣고 놀라 두려워했다. 소조는 병환이 심하면 나나 괴롭히시지 어머님께서는 그리 못하더니 그날은 병환을 감추지 못하였다. 예전에는 선의공께서 비록 소조의 병환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의심도 하였다. 그러나 소조의 모습을 처음 보시고 놀라서 말을 못했다. 소조의 병환이 깊어져 질순 자모도 못 알아보고 자녀도 미워했다. 선의공의 마음과 자녀들의 놀란 기색이 잿빛 같으니 내 마음은 서러웠다. 그해 봄은 병환이 심하여 주야로 애태우는 가운데 여름을 맞았다. 여름 가뭄으로 대조께서 걱정하며 이 가뭄은 소조가 덕을 닦지 않은 탓이라 하였다. 그리고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가 많았다. 여지없는 병원에 이렇게 하시니 내 근심은 무궁했다. 정처가 나중에 세손께 괴상이 굴었지만 경모궁의 일에는 스스로 몸을 다했다. 그러나 동궁에 대한 영묘의 마음이 풀릴 수 있게 간하지 못했다. 정처는 그 오라버님이 두려워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소조는 정처가 대조께 바로 여쭈면 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기에 도모하여 무사하게 할 말로 아무런 탈이 없게 하였다. 소조는 당신 병환과 당하신 일이 어려워지자 대조와 한 대궐 안에서 지낼 방법이 없었다. 소조가 정처에게 가서 일을 하여 내라고 나를 조르던 것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대조가 이효하게끔 일을 만들지 못하였다고 소조는 서 있는 내게 바둑판을 던져 내 눈이 상했다. 대조께서 이효하시자 소조는 온양 거동을 준비하여 7월 떠났다. 선의궁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마음을 졸였다. 남편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려웠다. 내 목숨이 어느 날에 죽을지 몰라 나는 두 분이 만나지 말기를 빌었다. 아버지께서 민망해 하시던 일과 두 분 사이에서 어렵게 지낸 일을
어찌 다 기록하겠는가. 온행하려 할 무렵 소조는 다 죽게 된 듯 보였는데 성문을 나서면서 진정이 되었다. 대조께서는 세손을 자주 데려다가 두시고 점점 근심을 많이 하였다. 세손은 어린 나이에 비해 영민하였다. 그래서 세손의 응대와 행동을 좋게 여기어 사랑하는 하교가 자주 있었다. 세손의 한 몸에 총사의 존속이 달렸다. 그 몸이 평안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신사년 1761년이 되니 병환이 더 심했다. 대조께서 거처를 옮기신 후 후원에 나가서 말달리기와 공기 같은 것으로 소일을 할까 하다가 7월 후에는 후원에 오래가 계셨는데 그것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더니 미행을 시작했다. 병환이 나면 사람을 상하게 하였는데 그 의대 시종을 현주의 어미가 들었다. 소조는 병이 심해지자 그것을 총애하던 것도 잊었다. 신사년 정월에 소조께서 미행을 하려고 옷을 가져오라 했다. 그런데 의대병이 나서 그것을 죽도록 친 후에 나가셨다. 바로 대궐에서 잘못되니 제 인생도 가련할 뿐 아니라 자녀가 있으니 정경이 참혹하였다. 대조께서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 그 시체를 잠시도 둘 수 없어 그 밤을 간신히 세우고 내보냈다. 용동궁에서 초상을 치르고 상에 드는 비용을 대주었다. 3월에 세손이 입학하고 그 달에 관례를 경희궁에서 했다. 그해 2, 3월에 잇따라 이천보 이후 민백상 세정승이 죽었다. 대조께서 편찮으신데 조정에는 대신이 없었다. 3월 금음께에 소조는 관서로 미행을 하였다. 서백 평안감사는 옹주의 시삼촌이 되는 정휘량이었다. 고로 그리로 가도 우전에 아뢰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가셨다. 소조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감사가 어찌 감령에 태평하게 있겠는가. 감령을 떠나 밖에서 대령하며 음식을 진상하였다. 정휘량은 간장을 태우다가 길게 뻗친 숲을 나올 때 피를 토하였다고 한다. 그 사람은 조심성이 많지만 조카 일성위 와왕공주의 남편 정치달은 조심성이 없었다. 평소에 대조께서 옹주만을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더니 그때 놀랍고 송구하기가 어떠하겠는가. 서행한 후 내 걱정은 잃을 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마음을 애태워 넌지시 감사에게 소식을 알아다가 들으셨다. 오래 대궐에 계시다가 혹 집에 돌아와도 마루에 앉아 밤을 새우셨으니 심사가 어떠하셨을까. 소조께서 하신 일을 대조께는 차마 아뢰지 못할 것이니 간할 곳이 어디 있겠는가. 간할 만하였다면 무슨 마음으로 간하지 않았겠는가. 간한다 해도 들을 리가 없고 연좌되면 내 몸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요 자녀들도 어찌 될지 몰랐다. 소조는 서행하신 후 20여일이 지난 4월 20일쯤에 돌아왔다. 초조해서 지냈는데 도리어 아무렇다 말도 못했다. 5월 10일 후에 소조께서는 처음으로 경희궁으로 오셔서 승후를 하였다. 천행으로 아무 탈 없이 다녀왔다. 나도 보름 즈음에 세손과 같이 경희궁에 올라가 대조를 우러러 받들었다. 선의궁을 보니 가슴이 막히었다. 6월에 소조께서는 학지를 얻어 두 서너 달 민망히 지내셨다. 봄부터 미행을 하셔서 옥체를 잘못 가져 병이 났나 싶기도 했다. 소조께서는 망고에 없는 일을 겪으시니 그 병원에 돌아가셨다면 소조를 여인 아픔만이 있을 뿐이요 당신의 서름과 처자의 지극한 원한이 이토록 심하고 세변의 망극함과 사람의 상함과 내 집의 원통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8월에 학질이 나으시고 9월에 대조께서 정원일기를 보시다가 서명응의 상서에서 서행에 관한 말을 보셨다. 비로소 이 일을 아시고 야단을 치렀으나 큰 변이 나지 않은 것은 정유량의 힘이었다. 창덕궁의 거동도 하려 하시고 그때 내관도 다스리시니 어찌 그리 하지 않으리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까지 대조께서 하시는 일을 겪어보니 작은 일에는 까다롭게 살피시고 일이 커서 대단하면 작은 일에 경노하시는 일보다 덜하였다. 환취청에 계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무사치 못할 듯하니 어찌할꼬. 안타깝지만 설마 어쩌시겠습니까? 어이 그리할꼬. 세손은 귀하게 여기는데 세손이 있는 이상 내가 없다고 한들 상관을 하겠는가. 세손은 마누라의 아들입니다. 부자는 화복이 같지요. 자네는 생각을 못하네. 나를 미워하여 일이 점점 어려운데 나를 빼하고 세손을 효장세사의 양자로 삼으시면 어찌하겠는가. 그 말씀을 할 때는 병만도 없어 보였다. 처연이 그리 말을 하니 그 말이 슬프고 서러워 그럴 리가 없다고 하였다. 두고 보시오. 자네는 귀여워하시니 내게 달린 사람이지만 자네와 자식들은 예사롭고 나만 일이 되고 병이 이러하니 어디 살게 하시겠는가. 나는 서러워 울면서 들었다. 훗날 갑신년 1764년에 만극하고 지극한 원과 억울함을 당하였으니 그날 소조가 말한 말씀이 미래일을 헤아린 것 같았다. 대조의 거동이 거듭해서 없으시니 소조의 화색이 다소 진정되었다. 이 무렵 세손빈의 간택을 정했다. 청풍집이 덕망 높은 명문가요. 김판서 성응 대부인의 수연의 아버지가 가셨는데 데뷔전을 어릴 적에 보시고 비상하다고 하시던 말씀을 들었다. 대조의 뜻은 윤득양의 딸에게 기울고 궁중의 소견도 그러하였다. 소조께서 간택에 못 가시는데 내 어찌 홀로 가리오. 두 번째 간택을 지내자마자 세손빈이 즉시 마마를 앓고 이어 세손이 성두를 하여 섣달 10일에 완치하였다. 대조께서 마음을 쓰다가 기뻐하시고 소조도 좋아하시며 능히 조심하시니 그런 때는 병이 없는 듯 하였다. 조정의 신령들이 도우셔서 세손과 빈궁이 차례로 병이 나으시고 12월의 세 번째 간택날이 되었다. 소조께서는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화가 났을만 하지만 공손히 받아들였다. 경무궁은 날로 병환이 더하여 영조에게 공손치 않은 말을 점점 심하게 하였다. 이모년 1762년이 되었다. 세손의 가래를 2월 2일로 택이라니 어서 날짜가 되어 가래를 잘 치르기만을 바랬다. 세손이 먼저 갔다. 일찍이 올라가 승현문 밖에서 쉬고 경현당에서 초례를 하였다. 소조께서 그렇게 어려워하면서도 3일간은 세손과 세손빈이 지내는 것을 보고 가려 하였다. 소조께서 그리할 적에는 병도 없어서 당신께 좋게 대접을 하면 그래도 나을 때였다. 세손과 빈궁은 3일 후 창덕궁으로 내려왔다. 소조께서는 기다리다가 좋아하시며 빈궁을 데리고 휘령전에 전할하게 하고 한편으로 슬퍼하셨다. 이러할 적에는 정상으로 돌아와 며느리를 지나치게 사랑하였다. 소조께서는 데뷔전 정성왕후의 특별한 자애를 받았다. 어렸지만 데뷔전이 돌아가신 후에는 슬픔이 심하였다. 근년에는 아버지를 만난 일이 없었다.
그때 아버지는 함경도에 있는 능으로 봉심을 가게 되었다. 대조께서 아버지께 새손빈을 보고 가라 하셔서 아랫대 걸러 오시니 소조께서는 그날은 병환도 덜하고 며느리 자랑도 하시려고 오셨다가 함께 만나보셨다. 소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무궁했지만 반드시 옳은 일만 도왔다. 관습의 청리들이 둥근께 완호지물을 들여 놀도록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절 그런 적이 없었다. 혹이라도 소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는 말씀이 효도에 힘쓰소서, 학문을 닦으소서 이 두 마디밖에는 없었다. 밖으로 차대할 때나 병환 때 대신해서 한결같이 입대하였다. 사적을 해포 못하셨는데 그날 입대하여 우러러 반기우신 데다 젊은 나이에 며느리를 얻고 새손과 새손빈이 당신을 보는 것이 귀엽고 기뻐서 할애를 하셨다. 소조께서도 평상시처럼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그래서 조금도 병환증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하고 서글프다. 3월이 되어 소조의 병이 중하여 안팎으로 어지러웠다. 소조께서는 화증이 나면 내관 내인들로 하여금 감히 못할 말을 시켰다. 그것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차마 말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 그저 하늘이 무섭고 망극하니 모르고 싶었다. 병자년에 1756년에 술을 드시지 않고도 억울하게 꾸지람을 들은 일을 원통해 하시더니 대조께서 하시던 말씀처럼 금주가 시험할 때에 술을 많이 들여왔다. 경진년 1760년 이후에 내관과 내인이 상한 일이 많아 다 기억하지 못한다. 두드러진 이는 내사, 내수사, 차지, 서경달이다. 소조께서는 내사의 일을 느리게 한 일로 서경달을 죽이고 출입내관도 상하고 선의궁에 있는 내인 하나도 죽였다. 신사년 1761년 미행할 때에 승년 여승 하나를 관서 미행할 때에 기생 하나를 데려다 궁중에 두었다. 또 잔치를 하신다 하실 때에는 사랑하는 고자 내관이 데려온 계집들과 기생들이 들어와 섞였다. 2월 회간 금음께에 소조께서 옹주를 찾으셨는데 옹주를 마음 내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소조께서 말씀하셨다. 내 병이 서러워 이리 하였노라. 너무 서럽습니다. 옹주도 겁이 나서 공손하지 못한 말을 하였다. 나는 차마 듣지 못하고 죽기를 다해 감히 옹주의 말을 거둔 일이 없었다. 옹주를 데리고 통명전에서 잔치를 하였다. 잔치를 한 곳은 후원 아니면 통명전이었다. 3월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냈고 4월이 되었다. 소조가 사는 곳의 모든 일이 죽은 사람의 모습 같았다. 돌아가신 사람의 빈소와도 같았다. 맹인들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였는데 그것이 말을 잘못하면 죽였다. 의관, 역관이며 액속들도 죽은 것도 있고 병신이 든 것도 있었다. 하루에도 대궐에서 6사람을 전했다. 오련이 5월에 땅을 파고 집 3칸을 짓고 사이에 장지문을 달아 마치 묘 구덩이 같이 만들었다. 드나드는 문은 위로 내었는데 사람이 겨우 몸을 놀릴 만하게 하여 널 2회를 엎고 그 널 위에 띠를 덮으니 집을 지은 흔적이 없었다. 소조는 그 속에 옥등을 달아놓고 앉아 계셨다. 대조께서 오시면 군기부치와 말까지 다 감추려 하신 일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 그러나 그 일로 더욱 말이 있었으니 이는 다 흉한 징조를 귀신이 시킨 듯하였다. 그달에 선의궁이 새손의 가래 후에 처음으로 새손빈도 보실 겸 아랫
대궐로 내려오셨다. 소주께서도 반갑고 귀하시기에 대접을 과하게 하셨다. 마음에 영검하여 마지막 영결로 그리하셨는지 잡수는 음식이며 잔치상이 거룩했다. 작은 교자로 선의궁을 후원에 모셔갈 때 그 모양을 대련같이 하였다. 선의궁이 마다하였지만 강력하게 우겼다. 앞에는 대기치를 세우고 취타도 하며 모셨다. 그 모습이 당신은 효를 다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선의궁께서는 당신 병환을 만극 차악하게 생각하시며 어찌할 도리가 없는 줄 보셨다. 어느 지경까지 가실 줄 모르니 나를 대하면 눈물만 흘리셨다. 앞일이 두려워 어찌 될꼬 걱정하였다. 겨우 수의를 묻고 올라가 어머님도 우시고 아드님도 두려워하였다. 나는 날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소조의 살아있는 모습을 다시 뵙지 못하는가 싶어 마음이 애렸다. 그때 영상인 신만이 탈상을 하고 다시 정승을 하였다. 대조께서는 그 사이 3년을 못 보시다가 다시 보니 세 사람과 같다 하는 말씀이 다 소조에 관한 것이었다. 소조께서는 신만으로 인해 당신 흉이 나니 그 정승은 밉다라고 말했다. 소조는 차차 신만이를 무서워하였다. 천만 뜻밖의 나경원의 일이 일어났다. 그때 형조 참이는 내 외사촌인 이해 중이었다. 그놈의 상언이 무슨 흉심으로 그 짓을 하였는지 중요한 때에 만극함이 지극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흉한 놈이 나타나 소조의 병환은 물론 부자간의 형상도 말할 것이 없었다. 경언을 사형하고 소조께서 경언의 아우 상언을 잡아다가 시민당 손지각들에서 형벌하여 가르친 사주한 이를 물었다. 바로 죄상을 털지 않자 10만 이를 더 미워하였다. 그 아비의 죄로 잡아 죽이려 한다 하였다. 영성위를 오늘 잡아온다. 내일 잡아온다 하셨으나 영성위가 죽을 때가 아니었는지 잡아오지는 않았다. 선의궁께서는 소조하시는 일이 만극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소조께서 옹조에게 잘하지 못한다고 편지를 써보낸 일은 만극하여 참아하지 못할 말이다. 수구를 통하여 윗대걸로 가겠노라. 소조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영성위를 갈수록 별렸다. 잡아오진 못했으나 영성위에 관복, 조복, 배옷과 대까지 다 가져다가 불태우고 깨뜨리니 영성위의 목숨이 경각에 있었다. 선의궁께서 영성위를 아끼신 것은 아니지만 소조께서 이러하니 안타까워하였다. 소조는 윗대고를 수구로 통해 간다며 가시다가 못 가시고 돌아오셨다. 이때가 윤 5월 11일과 12일 사이다. 소문이 수두룩한데 소조께서 하신 일이 다 본심으로 한 게 아니건만 병화로 내 아무리 하려노라 하시고 검을 들고 내 아무리 하고 오고 싶구나 하셨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제정신이면 어찌 이러하였겠는가. 당신의 팔자가 험하고 기구하여 천명을 다 못하고 만고에도 없는 일을 당하려는 팔자니 하늘이 이상하다. 하늘아 어찌 이리 만드는가. 선의궁께서는 병드신 아드님을 아무리 책망하여도 달리 믿을 데가 없었다. 어미의 마음으로 다른 아들 없이 이 아드님께만 의탁하여 계시거늘 차마 어찌 이 일을 하고자 하셨겠는가. 소조께서는 어릴 적에 자해를 받지 못하여 이같이 된 것이다. 대조가 무감하여 당신의 평생 아픔이 되었으나 이미 병세가 극심하고 부모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사사로운 마음으로 차마
얻지 못하다가 어쩌다 병증이 급하면 알아볼 것 없이 이를 저지르려 하였다. 400년 종사를 어찌하겠는가. 당신의 도리로는 성공을 보호해야 하지만 이미 병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선의궁께서는 차라리 세자의 몸이 없는 것이 좋다. 삼종 혈맥이 세손에게 있으니 10,000번 사랑하여도 나라를 보존하기는 이 수밖에 없다. 라고 하였다. 13일에 소조께서 내게 편지하였다. 어젯밤의 소문이 더 무서우니 큰일일세. 일이 된 후이니 내가 죽어서 모르거나 살면 종사를 붙들어야 하고 또 세손을 구하는 것이 옳으니 내가 살아서 빈궁을 다시 볼 줄 모르겠노라. 나는 그 봉서를 붙들고 울었는데 그날 그런 큰일이 일어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날 아침에 대조께서 전좌를 하고 경연당 관광청에 계셨다. 선의궁께서 그곳에 가 대조에게 고했다. 세자의 병이 깊어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마 소인이 못할 말이지만 성공을 보호하고 세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것이 옳으니 대처분을 하소서. 하오나 부자간의 정으로 차마 이리 하시지만 다 세자의 병입니다. 병을 어찌 책망합니까? 처분은 하시나 은혜를 끼쳐 세손 모자를 평안케 하소서. 내가 차마 그 아내로서 이를 두고 잘했다고 하지 못했다. 대조께서 들으시고 지체 않고 창덕궁 거동령을 급히 내렸다. 선의궁께서도 어머니로서의 정을 버리고 말을 아뢰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죽는 듯이 괴로워했다. 당신 계시던 양덕당으로 오셔서 음식을 먹지 않고 누워 계셨다. 전부터 선원적으로 거동하는 길이 두 길이 있었다. 만안문으로 드시는 거동 때는 탈이 없고 경화문으로 거동할 때는 탈이 났다. 그런데 그날 거동령이 경화문으로 났다. 소조께서 11일 저녁에는 숙으로 다녀오셔서 몸을 상하시고 12일은 통명전에 계신데 대들보에서 큰 소리가 났다. 내가 죽으려나 보구나. 그때 아버지께서는 저두월의 엄중한 교지를 받아 제상직에서 빠직되고 동교에 한 달이나 나가 계셨다. 병원이 계시니 같지 않았으니 이상한 하늘의 뜻이다. 거동령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여 아무 소리 없이 공기부치와 말을 다 감추었다. 내가 이른 대로 하라. 그러고는 교자를 타시고 경춘전 뒤로 가시며 나를 오라 하셨다. 사람이 눈에 보이면 곧 일이 나니 교자에 가마뚜껑을 하고 사면장을 치고 다니셨다. 그러면서도 춘방광과 학질이 밖에는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날 나를 덕성합으로 오라 하셨다. 그때가 정오쯤이다. 가치가 무수히 경춘전을 에워싸고 울었다. 밖에 아무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천만당부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조께서 거동을 지체하시더니 미시가 지나서야 대조께서 휘령전으로 오신다는 말이 있었다. 소조께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며 벽에 기대어 앉아 계셨다. 소조의 안색은 핏기가 없었다. 나를 보시고 화증을 내실 터이니 소조의 화증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 내 목숨이 죽을 줄 알고 염려하였다. 그래서 세손에게 경계를 부탁하고 왔는데 소조의 사색이 내 생각과 달랐다. 아무래도 귀하니 자네는 잘 살게 하겠네. 그 뜻들이 무서우이 나는 눈물을 머금고 있다가 황당하여 손을 비비고 앉았다. 이때 대조께서 휘령전으로 오셔서 소조를 부르신다 하였다. 피하자는 말도 달아나자는 말도 않고 좌우를 치우지도
않고 화를 낸 기색도 없지. 빨리 용포를 달라 하여 입으셨다. 내가 학질을 앓는다고 말씀드리려 하니 세 손에 휘양을 가져오라. 소조의 휘양을 가져오라. 자네는 무섭고 흉한 사람이네. 자네는 세 손을 데리고 오래 살려 하는구려. 내가 오늘 나가 죽을 터이니 그를 꺼리어 세 손에 휘양을 세지 못하게 하려는 심수를 알겠네. 다시 세 손에 휘양을 드렸다. 싫다. 꺼려하는 것을 써서 내 무엇 하겠는가. 이런 말씀이 어이 평안 있으신 분 같으가 다 하늘의 뜻이니 원통하구나. 그러할 때에 날이 늦었다. 재촉하여 나가시니 대조께서 휘령전에 앉아 계셨다. 칼을 안고 두드리시더니 그 처분을 하시었다. 차마 만극하니 이 모습을 내가 어찌 기록하겠는가. 소조께서 나가시자 대조의 노한 목소리가 들렸다. 위령전과 덕성합이 멀지 않아 담 밑에 사람을 보냈다. 벌써 세자께서 용포를 벗고 엎드려 계십니다. 대처분인 줄 알고 천지가 만극하여 내 마음이 깨지는 듯하였다. 거기 있는 것이 부질없어 세 손이 있는 곳에 와 서로 붙들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신시 즈음에 내관이 들어와 말했다. 밭소주방에 쌀을 담는 궤를 내라 합니다. 저들도 어찌할 줄 몰라 하며 궤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손공이 만극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대문 안에 들어가 외쳤다. 마마 아비를 살려주소서. 나가라. 대조께서 말했다. 세손은 왕자 제실로 돌아가 앉아 있었다. 내 그때의 정경이야 고금 천지간에 없었다. 세손이 나가자 하늘과 땅이 맞붙는 듯 해와 달이 깜깜한 듯하니 내가 어찌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었겠는가.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빼앗아 뜻대로 못하였다. 다시 죽고자 하였지만 촌철이 없어 못하였다. 승문당을 지나 휘령전으로 나아가는 건복문 밑으로 갔다.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알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글도 읽고 말씀도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 내 간장은 끊어지고 눈앞이 캄캄했다. 당신의 용맹스러운 힘과 건강한 기운으로 아버님께서 궤에 들어가라 하신들 아무쪼록 들어가시지 말 것이지 어찌 들어가셨는가. 처음에는 뛰어나오려 하다가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에 이르니 하늘이 어찌 이렇게 하셨는지 만고에 없는 서름뿐이다. 내가 몸 밑에서 슬피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주는 벌써 폐위되었으니 처자인 내가 어찌 편안히 대궐에 있겠는가. 세 손을 밖에 그저 두어서 될지 어떨지 차마 두렵고 조마조마하여 그 문에 앉아 대조께 상소하였다. 마마 처분이 이러하시니 죄인의 처자인 제가 편안히 대궐에 있기 황송합니다. 또 세 손을 저리 오래 밖에 두면 죄가 무거워질까 두렵습니다. 이제 본집으로 가겠습니다. 천은으로 세 손을 보존하여 주소서. 가까스로 내관을 찾아드리라 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오라버니 홍낙인이 들어왔다. 마마 동궁을 폐하여 서인이 되었으니 대궐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본집으로 나가라고 하시어 가마를 들여왔으니 나가십시오. 세손은 남녀를 들여오라고 하였습니다. 나가십시오. 우리 남매는 붙들고 통곡했다. 나는 오라비에게 엎이어 정위문을 지나 저승전 차비문에 놓인 가마로 갔다. 윤상공이란 내인이 함께 안에 타고 별감이 가마를 메었다. 어단 상하 내인들이 다 뒤를 따라 쫓으며 통곡하였다. 천지간에 이런 정상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가마를 딸 때 가슴이 막혀 정신을 잃었다. 집으로 온 나를 건넌방에 놓이고 세손은 내 중부와 오라버니가 모셔서 나오고 세손 빈궁은 그 집에서 가마를 가져와 청년과 함께 들려 나왔다. 그 경색이 그지없어 어찌 살겠는가. 내가 스스로 죽으려 하였지만 못하고 일이 이렇게 되었다. 11세 세손에게 겹겹이 쌓인 지극한 아픔을 끼칠 수 없고 또 내가 없으면 세손이 장가드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참고 참아 모질게 목숨을 보존하고 하늘만 부르짖으니 나 같은 모진 목숨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께서는 궐레를 떠나지 못하였다. 오라버님도 벼슬에 매여 궐을 왕래하였다. 세손을 모시고 있을 이는 중부와 세손의 두 외삼촌 홍낙상과 홍낙임으로 밤낮으로 세손을 모셔 보호하였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봉고 파직을 하여 동교에서 오래 계셨다. 대조께서 대처분을 하셔서 아주 어쩔 수 없이 된 후에 아버지를 다시 서용하셨다. 대조께서 다시 배상을 하여 부르셨다. 아버지께서는 뜻하지 않던 차에 그 처분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지극한 슬픔 속에 급히 궐에 들어오다가 궐 밑에 이르러 쓰러지셨다. 세손이 왕자 제실에 계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당신 자시던 청심원을 내주어 겨우 깨어났다. 아버지 또한 어찌 이 세상에 뜻이 있겠는가마는 나와 뜻이 같아서 만극 중에도 세손을 보호하려는 뜻만 있었다. 내 혼수가 모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다. 소조께서 당한 일을 생각하니 소조께서는 어찌 견디셨는고. 20일 신시쯤 폭우가 내리고 뇌성도 쳤다. 소주께서 뇌성을 두려워하시는데 지금 어찌 계신고. 그 형상을 헤아리지 못하여 내 마음이 죽고자 하고 깊은 물에 빠져 죽고도 싶고 칼도 자주 들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하여 결단을 하지 못했다. 나는 먹을 수가 없어 냉수나 미음조차도 먹은 일이 없었다. 소주께서는 능히 오래 견디어 스무날 밤에 할 일 없이 계셨다고 한다. 비오던 때가 수진하시던 때였던가 싶다. 차마 어찌 견디어 그 지경이 되었는지. 선의공이 마지못하여 대조께 그렇게 아뢰었지만 이는 종사를 위한 대처분이었다. 소조께 병환이 있었으니 대조께서 슬퍼하시며 은혜를 더 베푸시고 복제나 행하기를 바랬다. 대조께서 그 처분을 내렸지만 노여움은 줄지 않았다. 곧 가까이 있던 기녀와 내관 박빌수 등과 별감 장색 무녀들까지 다 죽였다. 원통한 것은 소조의 의대 병환으로 무수히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어찌하여 생무명 옷 한 벌만 입으셨는데 그날도 무명의대를 입으셨다. 대조께서는 평소 소조를 보실 때도 도포 용포를 입은 것만 보셨는데 무명의대는 그날 처음 보셨다. 대조는 분노하면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자 한들 어찌 생무명 거상 상복을 입었느냐 하며 꾸짖었다. 소조가 평상시 쓰던 세간을 다 내어라 하였다. 아무리 국상인들 상장이야 하나뿐이지 어디 더 있겠는가. 소조의 이상한 병으로 생전에 상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 일생 동안 사랑하여 좌우에 떠나지 않는 것이 환도와 복음인데 뜻밖에도 그것을 상장 모양처럼 하였다. 그 속에 칼을 넣어 뚜껑을 맞추어 영락없는 상장 모양이었는데 소조는 이것을 가지고 다녔다. 그것을 없애지 않았다가 대조께서 얻어낸 물건 중에 그것이 있으니 대조는 분해하셨다.
복제를 어이 거론하겠는가. 소조의 병화는 모르시고 다만 모두 불효한 탓만 하셨다. 처음에는 조신의 복제는 법대로 하려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지경을 당하여 세 손이나 목숨을 건진 것이 천은 일이여니와 소조는 병환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소조께서 보기를 해야 초종 제구를 갖출 형편인데 대조의 뜻이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보기를 아끼셨다. 범절의 예를 갖춰 하는 것을 망설이다가 부득이하게 21일 밤에 소조를 보기했다. 이날 밤 대신들이 대궐에 들어와 조상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하였다. 처음에는 빈소를 용동궁에 하자 하였다. 그날 소조를 시강원으로 모시게 하고 새벽에 집에서 나와 우리 모자를 궐로 들여보내실 때에 아버지께서 말했다. 세손을 모시고 만년을 누려 늙어서는 복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실성 통곡하였다. 그때 내 소름이 또 어디 있으랴. 초종 의대를 차려 즉시 습을 하였다. 세손께서는 열이 심했으나 조금도 몸이 어떻다고 아니하시니 그 서름은 차마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다. 소조를 습하고 염을 하기 전에 나가니 내 정경이 청고에 드물고 남에게 없었다. 초종의 모든 일이 서글펐다. 신하가 복제를 못하니 대정관과 내관류가 다 천담복이었다. 제궁 밖에서 제전을 지내는데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두려워 기회를 보았다. 7월은 소조의 인산국장이었다. 인산전에 선의궁이 오셔서 나를 보시고 제실 왕세자의 관을 향해 머리를 두드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인산 후에 대조께서 오셔서 제주까지 친히 쓰셨다. 부자분이 유명을 달리한 사이에 서로 어떠하셨는가. 7월에 춘방 세자 시강원을 설치하시고 세손이 완전히 왕세자가 되었다. 그리 되었지만 내 아버지께서 충성을 다해 세손을 보호하신 공이 어찌 나타나지 않으리우. 8월에 대조께서 달해에 맞춰 선원전으로 오셨다. 나는 황송하였지만 아니 보면 슬픔이 터질 듯하기에 진전 가운데 습취헌이라는 집으로 가서 배웠다. 나의 서러운 회포가 어떠하였겠는가마는 조금도 풀지 못하고 여쭈었다. 저의 모자가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성은이옵니다. 영묘가 내 손을 잡고 울었다. 네가 이러할 줄 생각지 못했구나. 내가 너 보기를 어렵게 생각했더니 네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구나. 아름답다. 영묘의 말을 듣고 내 심장이 막히어 모진 목숨이 원망스러웠다. 세 손을 경희궁으로 데려가서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세 손이 나를 떠나 마음이 섭섭한 것은 작은 일이지만 세 손이 대조를 모시고 배우는 일은 큰 일입니다. 세 손을 올려 보내기로 정하였다. 모자간 정리에 서로 떠나 지내는 모습을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세 손이 울면서 갔다. 세손은 4, 5세부터 그를 좋아했다. 서로 과를 떠나 지냈지만 강하게 힘쓰지 않을까 염려하지는 않았다. 그 해 1762년 나벌에 조칙이 나왔다. 자상께서 세손을 데리고 홍궁으로 오셔서 직조를 받으라 하셨다. 왕궁 때에 세손을 도로 데리고 가려 하시다가 세손이 어미 떠나기를 서운해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세손이 차마 너를 떠나지 못하여 저리하니 두고 가자. 혹 당신은 세손을 자해하시는데 세손이 당신의 자해는 생각지 아니하고 어미만 못 잊어 하는가 소운이 여길 듯하여 내가 아뢰었다. 내려오면 위가 그립고 올라가면 어미가 그립다 하더이다. 왕궁은 또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이리 올 것이니 데려가십시오.
내가 데리고 가랴. 얼굴에 깊은 빛을 띠시며 세 손을 데리고 황궁하셨다. 세 손이 영묘를 모시고 가며 어미가 떠나보내는 일을 섭섭히 생각하여 울고 갔다. 모자가 그리워하는 것은 사사로운 정이고 영묘를 모시고 올라가 시봉하여 그 아버님께서 못다 하신 아들의 도리를 잇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세 손이 홍궁을 떠났다가 내려오며 애통하던 곡소리에 누가 감동하지 않겠는가. 이모화변은 망고에 없는 변으로 당신께서는 천만불행하여 그 지경이 되었으나 아들을 두셔서 당신 자취를 잊게 하였다. 상아가 자애롭고 가까이 지냈으니 다시 무슨 일이 있을 줄 생각하였겠는가. 그런 때에 갑신년 1764년 2월 처분이 내리니 뜻밖이었다. 임금께서 하신 일을 아랫사람이 감히 이렇다 하겠는가마는 그때 내 심정은 망극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세 손은 어린 나이에 고금에 없는 큰 아픔을 품고 또 제왕가에서 겪지 못할 별례를 당하여 심하게 슬퍼하였다. 세 손이 종일 음식을 끊고 고글하며 우는 것이 지나쳤다. 그날은 2월 21일이었다. 어찌하여 그런 처분이 내렸는지 이상하구나. 갑자기 대조께서 거동하여 선원전에 오래 머무시며 나를 찾아왔다. 저희 모자가 살아있는 것은 마마의 은덕입니다. 마마의 처분이 이러신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가 그리하는 것이 옳으니라. 가뜩이나 슬픈 마음에 이 서러운 한이나 없으면 그렇지는 아니할 터인데 갈수록 내 운명과 재수가 박하고 죄가 많아 스스로 몸을 치고 싶은들 어찌했겠는가. 7월 담사에 선휘궁께서 내려와 지내시고 가을이 지나면 모여 고부간에 상의하자 하였다. 그러나 오련 등에 부스럼이 나셔서 7월 26일에 하세하셨다. 내일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동변퇴에 나와 앉아 상심하셨다. 혹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나라를 보존했을까? 내가 잘못하였는가? 그러다 또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다. 여편네의 소견이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겠는가? 홍궁에 오실 때면 부르짖어 울고 서러워하였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세상을 아직까니 서글프다. 생각하면 모년의 일을 지금 사람들이 누가 나만큼 알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매번 선왕께 말씀드렸다. 마누라는 경모궁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어린 나이셨으니 나만큼 모를 것입니다. 모년에 속한 일은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물으시지 바깥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선왕이 말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놈들이 부모를 위한 정성이 없다고 욕을 무한히 하니 그 욕을 피하고 또 아버님을 위하여 자식된 도리에 그렇지 않다고 차마 말을 못할 뿐입니다. 누구에게 추증하며 누구에게 시호하겠습니까?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해가니 그런 일을 분명히 알면서도 끌려다녀 흐린 사람이 되기를 면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차마 선왕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무릇 모년사에 대해 세상에는 두 가지 의논이 있다. 모년의 일을 내가 기록할 마음이 없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주상 순조가 경모궁의 자손으로 그때 일을 모르는 것이 망극하다. 또 시비를 분별하지 못함이 민망하여 마지못해 기록하였다. 그러나 차마 일컫지 못한 일 가운데 기록 못할 일은 빠진 경우도 많다. 내가 늙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의 일을 써내니 사람의 흉완 공독이 어디 이에 이르겠는가. 팔자를 한탄할 뿐이다. 갑신년 1784년 2월 처분은 나라의 지중한 일이다. 내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어찌 말하랴. 내가
1762년 모년에 죽어야 했으나 죽지 않고 살아남아 험한 일을 당한 한이 이를 데 없이 컸다. 선희군께서 슬퍼하시기에 내가 도리어 위로하였다. 그해 1764년 7월 선희군께서 내려와 경모궁에 대상을 치른 뒤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모습을 보고 오래 지나지 않아 별세하였다. 당신아 서러움이 병이 되어 세상을 하직하니 내 아픔이 또 어떠했겠는가. 아버지는 옹주의 양자 후겸이를 후히 대접하고 그 시삼촌 정휘량은 사이좋게 지내셨다. 그 사람도 우리를 고맙게 여겼다. 이후에 후겸이와 아버지가 사이가 벌어졌다. 오흥이 국구가 되자 갑자기 선비들이 존대하여 모든 일이 서먹하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편안함과 걱정을 함께 하실 마음으로 지도하셨다. 가르침이 부자나 형제 사이와 같아 범사에 탈이 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흥이 감격하였고 나 또한 데뷔전을 우러러보아 감히 내가 먼저 공에 들어오고 나이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영묘께서는 김윤현 1759년 이전에는 내 아버지를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일가로서 사랑하셨다. 병술년 1766년에 아버지는 대고를 당해 집에 들어앉았다. 그 사이 귀주와 후겸이가 서로 부합하였다. 후겸은 예전의 일로 우리 집을 싫어하고 귀주는 제 집이 우리 집만 못한가 거려하여 화를 내었다. 이를 즐기고 세력을 따르는 이런 무리들은 겉으로는 사류를 자처하였다. 좌로는 고이고 우로는 해하는 가운데 이래 상황을 보아가며 지난번과 가까운 친척들이 다 한 가지로 세상을 떠났다. 내 집의 위태함이 아침 저녁 사이에 있었지만 선대왕의 은혜가 지극하여 아버지께서는 탈상 후에 영의정을 거듭 임명받았다. 귀주와 관주가 우두머리가 되어 경인년 1770년 3월에 한유에 흉한 일을 지어냈다. 아버지께서는 욕된 일들이 더할 수 없이 많았다. 선대왕께서는 아버지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휴가를 명하였다. 그때 내 마음은 에어지는 듯하였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태연히 여기며 성은에 감격하여 우셨다. 귀주와 후겸이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했다. 내 생각에 귀주의 마음은 풀릴 길이 없고 정초에게나 우리 집에 화를 면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들 정후겸의 말만 들어 달라진 지 오래였다. 내 한마디 말로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고 그 아들을 사귀어야 좋을 도리가 되었다. 그러나 오라버니 홍락이는 무슨 일로 미운 사람이 되었다. 신묘년 1771년 2월에 아버지께서 당하신 일들은 또 뜻밖의 일이었다. 귀주의 숙칠이 조용히 이를 도모하여 우리 집안을 없애려 하였다. 선대왕은 영명하시나 춘추가 높으니 어찌 살피었겠는가. 세손이 외가를 보호하려고 중궁전 정순왕후에게 많은 말을 올렸다. 그날 한기가 후겸이에게 한자리에서 우리 집안을 없애기로 정하고 그리하려자 하였다. 와평옹주는 선희궁의 큰 따님으로 영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 옹주의 품성은 온화하고 순하여 교만함이 없었다. 동궁께서 당하신 일은 도와주고 대조께서 노하실 때는 옹주의 힘으로 풀린 때가 많았다. 본래 영묘께서는
정처 화왕옹주를 화평옹주 다음으로 사랑하셨다. 화평옹주가 돌아가신 후로는 자연 정처에게 정을 주었다. 그때 정처의 나이 겨우 11살이었다. 궁중의 아이로 노름이나 알 뿐이지 뭘 알겠는가. 위로는 선희궁이 계시고 부마, 정치, 달래, 일가도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재상들이었다. 부마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 소족게 정성을 다하고자 하였다. 영묘께서 자기의 아내만 총애하시고 동궁께는 자기가 덜한 일을 풀어내하며 아내를 가르치기도 한 듯하다. 정처가 경쟁심과 시샘이 많아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났다. 나밖에 또 누가 부왕의 총애를 받겠는가 하며 한낱 내인이라도 영묘께서 신임을 하면 싫어했다. 또 새 손을 손 안에 넣어 잠시도 새 손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새 손의 어미라 하여 미워했다. 자기가 어미 노릇을 하려고 했다. 나는 장래에 대비가 되고 저는 못될 일을 시기하여 갑신년의 처분도 제가 지어낸 일이다. 세손 내외의 사이가 좋을까 시기하여 100가지 1000가지 이간으로 험담을 하였다. 양공 사이를 방탄으로 만들고 세손이 궁녀를 가까이 할까 질색하고 돈을 떠보지도 못하게 하여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처는 세손의 외가를 꺼려서 흉한 계교로 이간을 붙여 세손이 외가에 대한 정이 떨어지게 했다. 이것이 1769년 별감일이다. 세손이 장인을 좋아하시면 청원을 질투하고 심지어 세손이 송사를 산식하느라 밖에 나가시면 그 송사책까지도 다 질투하였다. 모든 일에 저만 권세를 쓰고 저만 따르게 하였다. 다른 이는 세상에 없어라 하는 법이니 이게 어찌 사람인가. 하늘이 무슨 뜻으로 모년일 이모화변을 있게 하여 나라를 뒤엎고 괴이한 분열을 내어 세도를 어지럽게 하고 모든 조정의 신하를 어육이 되게 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 1757년 사이에 터무니없이 그릇된 소문이 돌았다. 동궁께서 정치다를 죽이려 하신다는 소문이 났다. 그때 소조께서는 조금도 그런 뜻이 없었다. 내 아버지께서 들어와 그 사연을 조속게 하려었다. 진정될 도리를 간구하십시오. 그런 일은 없노라. 소조는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정위량에게 편지하여 이 일을 진정시켰다. 정위량은 감격해하였고 신사년 1761년 서행 때에도 주선을 잘하여 위급한 상황이 풀렸다. 우겸은 어려서부터 망측한 동물이었다. 제 친부형도 아닌 양어머니의 형세를 믿고 교만방자했으니 어째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좋아했겠는가. 이모년 1762년 후와 갑신년 1764년 전에는 선희궁께서도 내 마음과 같았다. 세손이 착하기가 저만하시니 매사를 예법으로 인도하고 엄정하게 옮겨하셨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에 재미없게 느끼셨다. 나 또한 어미의 지극한 마음으로 당신 처신이나 살피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나 하였다. 내 성품이 이 사람에게 아첨을 못하였는데 하물며 자식에게 뭔 좋은 말을 하였겠는가. 그 가운데 그 고모의 수중에 생사화복이 있었다.
세손이 어찌 무섭지 않았겠는가. 그렇듯 그의 권세가 무서워서 따르니 정처에게 정이 들었다. 정처는 그 정을 잡아 오로지 저만이 세손을 차지하여 어미가 되려 하였다. 모자의 정을 뺏으려고 을유년 1765년부터 개교를 꾸몄다. 갑신년 1764년 전에는 세손이 할머님께 의지해서 그 고모가 권모를 부릴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선희공께서 돌아가신 후로 만사를 거릴 것 없이 맘대로 하였다. 세손을 낚아서 위의 말씀을 잘 들여 귀엽게 여기고 사랑하시게 하였다. 그래서 세손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다. 6. 내가 어렵군고를 이꼴하여 이제 60년이 되었다. 내 운명이 험악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오랜 세월 아픔을 겪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선왕의 효도로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바로 죽어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목숨이 흙과 같아서 자결하지 못했다. 또 어린 임금 순조를 보고 실 같은 내 목숨을 지탱하였다. 이 어찌 사람이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겠는가. 여염집에 보잘것없는 여자라 해도 70노인이 외아들을 잃으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 조문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선왕을 여인 후 수개월간 내 아버지께 수치스러운 일이 많았다. 정순 왕후의 흉한 무리는 때를 얻어 선왕을 쪄버리고 어린 임금을 업신여겨 선왕의 어미를 예리 핍박하였다. 이때처럼 인륜이 끊어지고 신분이 없던 적이 없다. 나는 밤낮으로 가슴을 쳤다. 나는 선왕과 동생을 따라 죽으려 했지만 죽지 못하고 외로움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마음 놓고 살려고 해도 살 길이 없었다. 내 목숨이 언제 죽을지 조석을 몰라 이 기록을 가순궁께 맡겨두었다. 내가 없더라도 주상께 드려 내가 겪은 험난한 일들과 내 집안 처지의 원통함을 알아 30년 동안 쌓인 원을 풀어주실 날이 있으면 내가 죽은 후에 혼백이라도 지하에 가서 선왕을 뵙고 성자 신손을 도와 선왕의 뜻을 잇고 이를 알려 모자의 평생안을 풀었음을 서로 위로하려 하였다. 이것만 축원하며 쓴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꾸민 게 있다면 이는 위로는 선왕을 어지러운 지경에 빠뜨리는 일이고 가운데로 내 마음을 스스로 속여 신왕을 속이고 아래로는 내 사친에게 아당하는 일이다. 내가 어찌 천벌이 무섭지 않겠는가. 세상 어느 누구에게 모자 사이가 없겠는가. 그러나 나와 선왕과 같은 정리는 다시 없을 것이다. 선왕이 아니면 내게 어찌 오늘날이 있으며 내가 없었다면 선왕이 어찌 목숨을 보존하였겠는가. 우리 모자 두 사람이 근심하며 서로 의지하였다. 내가 이모 화변 때 죽지 않은 것은 선왕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무술년 1778년에 내 아버지께서 흉한 모함을 만나 원한을 풀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늘 품고 죽음을 재촉했다. 내가 결단하여 따르려 했지만 선왕의 성교에 감동하여 처음의 마음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제 선왕을 잃고 이어서 죄 없는 숙제가 참화를 입으니 나는 열자 효의 도리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무슨 면목으로 하루라도 세상에 머물리요. 그러나 어린 임금을 생각하여 목숨을 끊지 못하고 구차하게 살아나가니 나같이 혼동하고 나약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나. 선왕은 지극히 효에 힘쓰시는 성품이었다. 그러나 근년에는
효도가 더욱 지극하여 날로 못 미칠 듯이 나를 섬겼다. 평일에 노모를 잊지 못하는 마음을 받들어 도성으로 동가라도 하여 잠시 궐을 떠나시며 문안 편지를 연이어 보내셨다. 원행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선왕의 품성은 비범했다. 기상이 준수했다. 말을 배우며 글자를 알아 어려서부터 부지런하였다. 잠자고 먹는 일 이외에 책을 놓는 일이 없었다. 빌경 그 성취하심이 옛 왕들보다 뛰어나 모든 일에 모르는 게 없었다. 3대 이후로 여러 왕들 중에 학문, 문장과 성덕, 경륜이 우리 선왕과 같은 자가 누가 있을까? 춘추 50이 거의 되실 때까지 여러 가지 정사를 다스렸다. 매년 겨울이면 한 질의 책을 읽었다. 김인년 1799년 겨울에 좌전을 다 읽으셨다. 임모년 이전에는 난처한 때가 많았다. 선왕은 어리셨지만 내가 근심할 줄 알아 더욱더 몸을 닦았다. 영묘께서는 한 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선왕을 보시면 매번 총명하고 슬기로워 덕성의 숙성함을 칭찬하셨다. 어려서부터 나에게 모자 사이의 정은 천륜 이상으로 특별하였다. 선왕은 내가 먹으면 먹으시고 내가 자면 주무셨다. 근심할 때가 많았지만 능히 어른과 같은 마음을 써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모 화변을 만나 그때 애원 만극함은 어른과 같았다. 선왕이 슬퍼하는 모습과 우는 소리는 옆 사람을 감동케 했다. 외롭게 된 후로는 아픔을 가지고 어미 섬기기를 극진히 하셨다. 선왕께서 겪은 아픔은 자고로 제 왕가에는 없는 일이었다. 비록 나라를 위해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아픔을 간직했다. 경모궁을 추모한 듯이 해가 갈수록 깊어졌다. 이미 나는 여러 해 전부터 병이 잦았는데 김인년과 경신년 1799년과 1800년 두 번에 걸친 큰 병으로 선왕의 마음을 애태웠다. 선왕은 의태도 끓이지 않고 탕약을 올리고 고약을 붙였다. 옆 사람에게조차 맡기지 않았다. 선왕의 타고난 기쁨은 검소하고 늙어서는 더욱 검약하였다. 선왕께서 계신 집은 짧은 처마와 좁은 방에 단청을 하지 않았다. 선비의 거처와 다름이 없었다. 검소함을 숭상하는 것은 재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복을 기른다고 말했다. 나를 도리어 타이를 때가 많았다. 선왕은 자녀를 두는 복이 늦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내 근심이 컸다. 이민년 1782년에 문효를 얻어 경사스러웠다. 그러나 병우년 5월과 9월에 2번 변을 당하여 슬픔으로 성체를 손상하셨다. 정민년 1787년 봄에 가순궁을 간택하였다. 가순궁은 덕갱이 어질고 후덕하며 아름다워 옛집 숙녀의 풍채와 태도가 있었다. 입고란 후에 나를 지성으로 받들어서 나 또한 정을 주었다. 선왕을 더할 수 없이 잘 받들었다. 선왕은 남면에 있음을 즐기지 않고 존호를 칭하는 것을 굳이 막아서 받지 않았다. 매일 왕위를 떠날 뜻을 비추었다. 성자, 순조를 얻어 종국을 부탁할 사람이 생기자 화성을 크게 쌓아 경성 다음이 되게 하고 노래당과 미로 한정이라는 집도 지어 이름을 붙였다. 저는 왕위를 탐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나라를 위하여 있었습니다.
갑자년 1804년이면 원자의 나이 15세입니다. 좋게 왕위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의 뜻을 이루어 마마를 모시고 화성으로 가 제 평생 경모궁 이래 직접 행하지 못한 한을 볼 것입니다. 이 일은 제가 영묘의 하교를 받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 일입니다. 비록 지극히 원통하지만 또한 의리입니다. 원자는 내 부탁을 받아 내 뜻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신하들은 나를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의리이고 다른 날 여러 신하들은 신왕의 뜻을 쫓아 따르는 것이 의리일 것입니다. 의리가 일정하지 않아 때에 따라 의리가 됩니다. 우리 모자가 더 살아서 자손의 효도로 영화와 봉양을 받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당시 경모궁의 병화는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영묘께서도 그 병화를 모르시는데 아버지께서 귀한 마음을 품어 영묘께 아뢰고 일물까지 드리며 이리저리 처분하소서 권하였다면 비록 부녀사이지만 소천이 아비보다 중하거늘 내 아무리 무식한 여편네라도 그만한 의리는 안다. 그때 내가 죽어 소천을 따르기를 어찌 생각하지 못했겠는가. 설사 목숨을 끊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어찌 차마 부녀의 정을 보존하였겠는가. 아버지는 선왕을 구호하여 이 나라에 오늘이 있게 하였다. 영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였기에 선왕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고 영묘의 노여움을 그때 당했더라면 아버님께도 그러한 처분을 하시는데 손자를 어찌 아리셨겠는가. 선왕은 주고를 만들었다. 많은 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셨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업 경륜을 칭찬하고 당신 외조부를 향한 마음이었다. 외조부가 당신을 보호하여 종사를 평안케 한 충성과 공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도 오히려 모년사 원통함을 어찌 풀까 근심하시고 거기에 덧붙여 말하기가 어렵다 하시더니 연보를 손수 편찬하실 때에 이모년 1762년 5월 13일 항목에서는 뒤주에 드린 시각을 박으시고 삼도 감제조로 초종상례까지 충심을 다하여 만들어 넣으셨다. 선왕이 들으셨다. 문집에 이모년에 숫자가 어찌 들어있지 않느냐. 동생 홍락임이 대답했다. 지금은 모년일을 공사 문자로 의논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한 묘한 이치가 없고 본심과 사실이 이 상소에 있으니 올리라. 선왕은 여러 번 말씀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제액을 당하여 결단하지 못했다. 신묘년 1771년에 쓴 편지를 얻은 후 선왕께서는 얼굴빛을 바꾸며 기뻐하셨다. 춘절옥 동공일기에 올리자. 선왕은 그것을 연보에 올리시고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본 일을 증명하는 문자가 있어 한 장의 연보에 올려 증거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이 없습니다. 만일 모년일에 아버지께서 관계하셨다면 선왕이 평상시에 어찌 말씀을 그리하셨겠으며 주고와 연보를 만들었을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 당신 손으로 하지 못할 일은 의리를 지켜 어버이를 위한 일에도 오히려 미진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의리에 어긋나면 어찌 외조부라고 용서하겠는가. 주상은 이 한마디에 더욱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다. 아버지의 일은 갑진년에 3가지 죄명을 다시 썼다. 1784년에
다 씻었다. 보통 모년이를 가지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한 가지는 모년에 대처분을 하신 것이 광명정대하고 영묘의 성덕대업을 칭송함이 하늘의 이치에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경모군께서는 병환이 없으신데 원통하게 그리 되신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한편 의논이 영묘의 처분은 옳다 하고 아버지의 죄만을 잡으려 하였다. 저희도 알지 못하며 일물을 드렸다 하니 이것이 영묘께 정성이 있다는 말인가? 경모군께서 정성이 있다는 말인가? 불과 30년도 안 되었는데 모년사를 가지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지금 이르러 선왕이 안 계시자 흉한 무리들이 저희들의 뜻을 얻었다. 오히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을 분해하며 숙제에게 화를 끼치고 아버지를 반교문의 맨 위에 올려 역적의 괴수로 만들었다. 내가 비록 역대 사기를 모르지만 선왕의 왕비를 앉혀놓고 선왕의 외조부를 역적이라 모는 자들은 역사상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불행하게도 험난한 때에도 오래 조정에 계셨다. 비록 왕께서 은혜로 대우하시는 뜻이 정중하고 특별하였지만 아침 저녁으로 벼슬에서 물러날 생각에 걱정만 하셨다. 내 집이 대대로 벼슬하는 집으로 가문의 운수가 형통한 때에 자제들이 등과하였다. 집안에 관세가 넘친 이 사람들이 성내고 귀신이 꺼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집안이 그릇된 후에 생각하니 영화의 젖줄을 거두지 못하고 벼슬에 몸을 적신 것이 한이 되는구나. 김효년 1759년 영묘의 혼인 후에 귀주의 집은 가난하고 쓸쓸한 선비에서 갑자기 존귀하게 되었다. 불안한 일이 많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했다. 임금의 두 외척집인 우리가 서로 의리를 좋게 하여 평안함과 근심을 함께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지도하고 주선해 졸렬한 짓이 생기지 않도록 곡절을 말하고 당부했다. 귀주의 아버지는 화를 잘 내고 의심이 많았고 귀주는 도끼 덩어리로 패독스럽고 흉악했다. 임금의 외척이 된 후로 경은 김주신 집처럼 몸가짐을 하였으면 누가 나무라겠는가. 그러나 저희는 충청도 사람으로 충청도에서 괴상한 논의만 하는 것들과 친하였다. 우리 집이 재산가요 먼저 임금의 외척이 되었다고 행여 저희를 비웃었는가. 그럼에도 저들은 화를 냈다. 경진년 1760년과 신사년 1761년 사이에 사도제 세자의 환우는 심해졌다. 그런데 영묘께서는 저희를 세 사람이라 하여 지나치게 가깝게 하였다. 이때 귀주 무리들의 흉악한 마음에 기뻐하게 되었다. 동궁의 허물이 저러하니 할 일 없이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동궁의 아드님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 되면 나라에 다른 왕자가 안 계시니 양자를 들이면 우리가 임금의 외가로 보기를 가질 것입니다. 저희의 의논이 무르익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영묘의 대우가 거룩해 혹 세손을 보존하면 저희들 욕심대로 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신사년 1761년에 20이 겨우 넘은 어린 나이 같은 귀주가 감히 영묘께 편지하여 내 아버지를 해하고 정위량까지 끌어들였다.
소조의 허물을 대조께서 아시게 하는 일이니 제 놈의 처지에 이런 흉악한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때 영묘의 승은을 입은 내인 이계흥의 누이 이상궁이 매일 대조를 모시고 있었다. 그 내인이 대소조 사이에 조정하는 일이 많았다. 내가 편지를 보고 분해하며 중궁정께 여쭙다. 댁에서 감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그놈의 흉악한 마음을 알 때였는지 아버지께서는 근심으로 탄식하셨다. 그러나 본 것이 있어 소주께도 이런 말을 여쭌 일이 없었다. 내 집이 저희와 틀어지지 않고자 하던 뜻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시기하는 마음과 우리 집을 제거하려는 계교가 심해지던 차에 모년 처분이 났다. 저희 마음에 이제는 세손까지 보존하지 못하고 양자를 정하여 저희가 외가 노릇을 하고 홍씨는 없앨 양으로 알았다. 그러다가 세손이 다시 동궁이 되고 우리 집도 보존하여 아버지께서 재상의 자리에 오르자 저희는 분해하였다. 그제야 바로 세상에 없는 흉측한 말을 해 영묘의 마음을 의심스럽게 하고 세손을 보존치 못하게 하려는 계교를 냈다. 이 흉악한 말을 저희는 하였지만 내 붓으로 어찌 쓰겠는가. 5년 후에 김한록이가 홍주 김씨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손은 죄인의 아들로 가히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것이네. 대조의 자손이라면 어느 누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세상에서 전하는 16자 흉언이다. 그때 김씨들이 다 듣고 전하는 말이 흩어져 어지러웠다. 끔찍한 말이라 입에 올리지 못하고 나와 세손이 듣고 흉악하게 여겼다. 근년에 선왕이 나한테 말했다. 한록이와 귀주 무리들의 흉측한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스러웠죠. 이제 확인이 됩니다. 어찌하셨습니까? 소문에 홍주 갈미 김씨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말을 하였다지요. 마침 옥당에 다니는 김희성이가 숙책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가 갈미 김가인지라 알듯하여 숨기지 말고 말하라 달래고 위협하며 물었죠.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제가 저 하나를 못 휘어잡을까요? 실토하는데 할로기가 그 말하는 것을 그도 듣고 다른 김씨도 들었다 합니다. 즉시 저의 문장인 김씨찬 이에게 이 말을 하니 크고 놀라서 귀주와 할록의 무리가 이제는 역적이 분명하니 자손들에게 경계하여 충신과 역적을 분관하라 하였답니다. 할록의 말은 실은 귀주에게서 난 의논이라고 합니다. 증거를 얻었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를 말하여 어느 지경까지는 갈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눈앞에서 그것들이 무서운 척 위로하고 달래며 급급한 변란이나 깊은 원망을 부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5년 후에 누구를 양자로 정하련다며 의망하던 것도 있더라 합니다. 그것이 다 이 흉측한 말에서 나온 계교죠. 저들이 한 나라에 군림하여 여러 진화를 엄히 대하려 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그리하여 선왕이 병신년 1776년에 귀준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그때 하교에 귀주의 죄에 대해서 다만 사소한 말만 말하고 이밖에 차마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였다. 차마할 수 없는 말이 곧 이 흉한 말이다. 병신년 1776년 전의 일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김희성의 말을 들은 후에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얻으신 것이다. 옛부터 다른 사람을 추대하는
역적과 왕세자를 흔드는 역적이 꽤 많았다. 이제 우리 조정은 효묘 이후로 6대의 혈육이 세손 하나뿐이다. 그런데 저희가 그릇되어 일시의 부귀를 욕심내고 6대 혈육을 없애려 하였다. 그리고 태조의 자손이라 하며 안면 없는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차지하려 하였다. 저희들의 말이 차차 전파되어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되니 저희의 개교는 행하지 못하고 이 말을 가리어 덮을 길도 없었다. 귀주는 그제야 소위 선비를 사귀어 선비 노릇을 하였으나 왕께서 사론을 한다 하여 곤란한 처지로 죽게 된 것들, 시골 서울 할 것 없이 문무가 아닌 이야기나 하고 일을 좋아하는 무리들을 모았다. 의기로 사기는 체하며 몸을 기울여 사람을 모았다. 그들이 일생 부귀한 집안에 뜰 구경이나 하였겠는가. 선왕이 말했다. 봉조하께서는 어영청에 공부동원을 수만 명 모아두셨지요. 그런데 오흉 김한구가 전부 내어 귀주와 함께 흩어버렸답니다. 귀주의 무리가 흉악한 마음을 먹어 내 집을 없애려 하니 설사 아버지께서 잘못하신 일이 있다 하여도 두 집 사이에 그리 못할 것이고 제가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다. 저희의 모략과 말로 동궁의 자리를 동요하려 했어도 영묘께서는 세손에게 변하지 않는 자애를 베푸시고 내 아버지를 의지하며 여전히 대우하셨다. 1769년 별감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선왕의 어린 마음의 외조부와 이 노모가 당신께 쓰는 정성은 살피지 못하고 노여움으로 외가에 대한 정이 변하였다. 이때 후겸이가 내 집안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귀주가 이걸 알고 그때야 때를 얻은 듯 하였다. 그놈은 적반하장으로 다시 권세를 부리려 저희들은 동궁께 정성이 있고 내 아버지는 동궁께 불리하게 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동궁께 아첨하면서 홍가가 동궁에게 불리하게 하고 동궁이 홍가를 박대한다는 말을 퍼뜨렸다. 세상에 급하게 벼슬을 하려는 사람과 이를 탐하는 것들이 갑자기 모여들어 십박산이 뭐니 하며 한 덩어리가 되었다. 아버지를 해치기 위해 이를 꾀하였다. 경인년 1770년 3월 청주에 한유란 것을 꾀어 흉모를 시키니 이것이 귀주가 한 일이다. 한유는 시골에서 몇 대를 두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때 영묘께서 송명흠과 신경으로 인하여 노여워하였다. 당신이 40년 고심으로 이뤄놓은 탕평을 학자들이 나무란다 하시며 송과 신에게 죄를 주었다. 아버지의 처지로 선왕을 사사로이 만날 때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설사 아버지께서 추승을 하소서, 추승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할 것입니다 하셔도 이것은 다만 잘못된 말일 뿐인데 하물며 아버지는 그때 추승은 마십시오. 사사로운 정을 억제하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고 말했다. 말세의 인심과 세상의 병고가 무공하니 깊고 멀리 염려하여 추승말을 주고받는 것인데 이게 어찌 죄가 되는가. 그 후 병신년 1776년에 정의환, 송환억 무리들의 흉한 상소는 다 귀주가 여론을 주어서 한 말이다. 도무지 신사년 1761년 이후로 귀주가 우리 집을 해하려고 하던 일을 찾으면
이것이 다 처음에는 경모궁을 보존하지 못하면 세손까지 여지없을 것이니 양자를 내세워 저희가 임금의 외가가 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는 모년 처분 후에 저희 마음과 같지 않으니 알로기를 데리고 16자 흉한말을 하여 성심을 어지럽히고 대위를 움직여 양자와 외가를 경영하려는 계교이다. 그러나 영묘의 마음은 굳고 세손은 장성하여 나라의 국본을 흔들지 못하고 저희들의 말도 세상에 전파되어 가리기 어려웠다. 그제야 동궁이 외가에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저는 동궁께 충성을 다하는 척 하였다. 그리고 홍씨는 동궁께 불리하게 하였다며 홍가를 제거하려고 동궁께 뜻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여 저희가 흉한 말 하던 것을 덮으려 하였다. 이 흉한 말이 도무지 큰 근본이니 시방 세상 이 사람도 옛일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가 병으로 본성을 잃지 않기 전에야 선왕께 불리하게 하고 인진을 위했다는 말은 다 믿을 것이다. 또 귀주는 선왕께 충신이요 홍가는 역적이라 하는 말도 안 믿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모든 일에 인정천리를 벗어난 일이 없다. 귀주가 아버지를 모함하던 말은 인정천리 밖이니 상식이 있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누구나 시비를 알 것이다. 귀주와 할록의 무리들이 종국을 멸망시키려 하던 흉한 말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귀주가 충신까지 되고 그에 비슷하지 않은 내 집은 화가 갈수록 더하여졌다. 만고에 이런 세상에 도리가 어디 있느냐. 이 일을 사람들이 모르니 하니로다.